북한의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남측이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데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는 점을 계속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 등 대북 강경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합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유력한 가운데 조국 수석은 개각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특권을 방패로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 등 자율형 사립고 3곳의 지정 취소 여부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자사고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 올해 첫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모레까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중부지방 집중호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울의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동작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 지금 4시간쯤 지났는데요.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막바지 장맛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아침부터 굵고 가는 빗줄기가 번갈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권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 우려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위험한 지역은 대피하고 그 밖의 지역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달라며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 피해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선정능력 부근에서 나무가 쓰러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목동 원릉교 부근의 산책로 역시 일부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내린 많은 비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아침 8시부터 서울 북가자동에 있는 준산교 하부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침수를 포함한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피해 상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지금 내리는 비는 마지막 장맛비입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최고 300mm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호우 상황과 또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서울의 올 여름 아마 첫 호우 경보인 것 같은데요. 낮 동안에도 이렇게 강한 비가 계속됩니까? 네, 적어도 한두 시간은 강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까지 북상한 장마전선에서 계속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이 띠 형태로 발달해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청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고 서해상에서도 발달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울에는 올해 첫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강원 북부, 충남 북부에도 호우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태안 소원면으로 150.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에 달한 수도권 지역도 누적 강우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부름면이 강우량이 148.5mm에 달하고 있고 서울도 도봉구 지역에 9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지방에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에서 벼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과 함께 공장 굴뚝에서는 커다란 불꽃도 치솟았습니다. 한화토탈 측은 부근 송전탑이 벼락에 맞아 공장 일부가 정전돼 가동이 멈췄으며 정전으로 발생한 유해 물질이 많아서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꽃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6호 태풍이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나리가 오늘 오전 9시 일본 오사카 남남동 쪽 약 570km 해상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나리가 북동진해 일본 나고야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를 했는데 이번 발사가 우리 측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번 발사 사실 공개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북한 매체가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발사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조직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력 시위라는 말대로 이번 발사가 우리 측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서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친 겁니다.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는 남측 군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F-35A 전투기 도입과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은 또 이번 사격이 노린 대로 일부 세력에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이 반입하는 최신 무장 장비들을 초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의 개발과 실전 배치 실험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한 당국자들이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동선언이나 합의서를 만지고 뒤돌아선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이런 자멸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발사 소식과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발사 사진은 공개가 됐던데요. 이 구체적인 재원도 공개를 했습니까? 통신은 이번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지칭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사 장면 사진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적어도 장거리 비행이 특징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지난 5월 연달아 발사했을 때 공개했던 사진 속 미사일과도 거의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 유도탄의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의 특성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고도의 10배 이상 날아간 두 번째 미사일의 특이한 비행 궤적을 언급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이런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보유는 북한의 군사적 안전 보장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두 발 모두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미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북한의 발사 도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과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지지부진한 북미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That we want to have diplomatic engagement with the North Koreans, and we,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and that Chairman Kim have talked about. 국무부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드마키 상원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나쁜 합의로 이끌려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대북 추가 제재와 최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도발에 트럼프 정부는 경고와 함께 신중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모두 대화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며 실무협상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도 거셉니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거듭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안보 정책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휘했다. 남측을 향해서 또 경고의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며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 평화 공세와 친북 안보 실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위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오히려 민주당은 또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며 대책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제는 먹통 정치를 그만하고 국회를 열어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역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공은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고 중국은 국방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면서 한반도가 열강의 흰 겨루기 싸움터가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에 무시당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하던 한반도 운전자의 모습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의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 조치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보다는 조속히 북미 간 실무 협상에 나서 상황을 평화적으로 헤쳐나가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늘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추경 처리안과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잇따른 안보 이슈를 계기로 대치전국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또 제3국의 많은 지지도 얻었다, 즉 성공적인 이사회였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시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TO에서 맞붙은 일본 정부는 일단 우리 측 발언을 깎아내렸습니다. 韓国は基本的には従来の主張を繰り返してい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 그간 수도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자신들의 주장은 스스로 추켜 세웠습니다. 過去のそういう問題とはまた関係のないものであると。これは輸出管理制度に基づく措置であると。 이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의 발언이 없었던 이유는
한국이 WTO에서 논의할 거리도 안 되는 일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아전 인수식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韓国の議題として登録したため議論が行われましたが、日本と韓国以外の加盟国からの発言はなかった。 일본 정부는 이사회 당일 제3국 관계자들을 점심에 초청하는 등 설명을 반복했더니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 보람이 있었다고 자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직접 만난 제3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It's up to the both parties to arrange an agreement. The Korean statement was very passionate. It looked like Japan is the one that initiated that dispute. 더 나아가 일본 민영방송 TBS 기자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日本がトランプ政権が取るような政策を行いとても残念だ。否定はしているが、これは徴用工問題の報復措置だと厳しい声を聞くこともありました。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일본 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연일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언론에 대한 압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쓴 NHK 기자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수출 관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스스로 트위터에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이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2일 강요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이 강요회의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서 8월 하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또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만났고 방미 중인 국회의원단도 미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와 관련 업계를 만났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에는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은 세계 공급망이 연계돼 있는 만큼 곧바로 미국 산업에도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로스 장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서 뭔가 이 미국으로서도 그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 대표단도 미 의원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과 척 그레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원들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는 곤란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한일 간의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의원단은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좀 더 강하게 거론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안산 동산고 그리고 군산 중앙고의 결과도 함께 나오는데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오늘 상산고가 이제 자사고로 남을지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이 될지 운명이 결정되는 날인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오후 2시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이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기 자사고인 상산고가 대상입니다. 또 경기 안산 동산고도 지정 취소 여부가 나옵니다. 다만 군산 중앙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상고 등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이어 유원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받고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는데 앞서 유원회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자문기구인 지정위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하든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든 결과가 나오면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단락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긴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동의든 부동의든 결과에 관계없이 법정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상고 측은 이미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점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측과 평가 기준 점수는 자신의 권한이라는 김 교육감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을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자사고 탈락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 청문 절차를 마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도 다음 달 초 교육부의 최종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쯤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들 자사고 역시 지정 취소 시 법적 투쟁이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내년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구나 내년 역시 자사고 재지정 심사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현대고, 휘문고, 대광고 등 9곳이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지정 심사가 기다리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유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수석급 참모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교체 대상은 조 수석과 함께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까지 모두 3명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사로 교체가 되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 멤버로 청와대에 합류한 조 수석과 정 수석은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개각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고 일자리 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 비서관이, 시민사회 수석에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 여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홍 전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홍 의원은 출석에 앞서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방패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해서 2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 확립을 검찰의 최우선 가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검사장급 후속 인사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한 것 지난 16일인데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은 어제 열렸다고요? 네, 전임자인 문무일 전 총장 임기가 그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오전에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면서 취임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동석해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모습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김 씨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차기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조국 수석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화면에 잡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해 취임식을 했습니다. 네, 윤 총장 취임식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정 경쟁, 향후 검찰 운영의 아주 주요 화두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 키워드를 꼽는다면 국민과 공정 경쟁 두 가지입니다. 윤 총장은 국민이란 단어를 24번이나 언급하면서 헌법가치 수호를 강조했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제에 관심이 많은 윤 총장의 이력과 철학이 담겼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기업이나 경제 사건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로 풀이됩니다. 취임사 일부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끌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과 시장의 규칙을 깨는 담합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총장 임명은 전임자보다 5년이나 건너뛴 아주 파격 발탁이었습니다. 이런 파격이 이어질지 아니면 조직 안정을 도모할지는 후속 인사를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네, 오늘 오전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취임에 따른 검사장급 이상 고위검사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임자인 문무일 전 총장보다 5기수 아래입니다. 윤 총장이 지명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동욱 전 대검 차장을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3명이 물러나면서 선배 기수는 8명만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차장과 주요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는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23기 고위 검사들이 중용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23기를 주축으로 실질적인 집단 지도 체제가 꾸려진다면 선배 검사장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청와대 NSC의 발표가 어제 있었죠. 거기에 북한은 오늘 아침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쪽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한국과 미국을 동시 압박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뭔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제가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이 430km 그리고 한 발은 690km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었는데 둘 다 지금 600km가 넘었다. 합참이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으로 이렇게 파악할 때는 아마 430여 킬로밖에 안 됐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 이 북한이 발사한 이번에 그 신형 미사일, 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형과 유사하다는 거 보는데 고도가 낮습니다. 그럼 고도가 네. 낮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레이더로 이렇게 볼 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요. 지구의 그 곡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지역을 볼 수 있는 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은 지역밖에 못 봐요. 과거 타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이 추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우리 군이 보니까 50여 킬로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50킬로 아래로 간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잡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름대로 계산해서 400여 킬로라고 했는데 아마 미국은 우리같이 지상 레이더 말고도 공중 자산이나 위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또 위성에서는 예. 그 미사일의 뒤에서 나오는 로켓의 열로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건데 아마 어제 우리 군이 발표한 이후에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래서 미국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는 알면 지상 레이더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위성 정보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까지 합해서 지금 합참이 발표를 했을 것이다. 교정을 한 거죠. 예. 그럼 뭐 우리 군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적하실 계속 텐데 관찰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이제 뭐 때문에 기기의 이제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동해 쪽으로 쏴서 그렇지 우리 남쪽으로 쏜다면은요 고도 낮은 것도 이제 점점 가까이 오지면 멀을 때 지구 굴곡이 작용하는 거고 우리 올 때는 그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고도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 잡을 수 우리 있는 쪽으로 거기 때문에 오니까 이제 지구 굴곡면 그렇죠. 때문에 굴곡면이 못 보는 아니니까. 것을 이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 생각합니다. 수치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북한도 그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대략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될까요? 지난 5월에 쐈던 지금 것과 화면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뭐 생긴 게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스칸데르형과 유사한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궤도 추적을 하는데도 그 비행 궤도를 보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이 저고도 비행입니다. 저고도 예. 수평 비행을 하는 모습을 봐서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데려와 가지고 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잖아요. 역설계로 예. 북한이 개발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사일 방어를 고민할 때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졌다. 사실은 이스칸데르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고도 비행이 하나가 있고 예. 다음 단계에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방향을 틀게 되면 맞출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인 미사일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종의 과시용, 무력 시위용으로 이것을 공개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청와대도 NSC 열고 이게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5월 달에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청와대도 이 사실관계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잘 말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유엔 제재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유엔 제재의 내용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어요. 어떠한 발사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예. 인공위성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데 탄도미사일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예. 유엔 제재 내용은 거리를 차별두지 않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모두 제재에 위반이 되는 건데 예. 추가 제재를 하거나 할 때는 과거의 관행을 보면은 장거리, 중장거리 이상만 제재를 했지 이렇게 500km라든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뭐 미국으로서도 고육지책이 있는 거죠. 예. 한편으로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심각성을 덜 느낀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유엔 제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돼요. 근데 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패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것을 제재에 실패하면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요. 오히려. 그렇죠. 이건 예. 뭐 앞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부분은 뭐 과거에도 제재에 올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제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미국이 평가절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야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예. 문제는 심각하지만 또 유엔 체제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 노력과 병행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억제력 강화, 미사일 방어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제재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아마 제재를 상정하지도 않을 거라고 상정하지도 생각합니다. 않을 거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신형 그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거 공개를 하고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또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하셨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수신자를 보면 남한이에요.
예. 예.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이라는 부분이 예. 참 눈에 이렇게 와닿는데 사실 우리 군부의 호전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보수적인 시각, 저도 많이 비판을 가했는데 네. 그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임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지금 우리 정부를 비난하거나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기보다는 사실은 목적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다고 봐요. 거기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일단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낮추거나 또는 오히려 역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이 협상이 잘 진행되라는 압박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조금 더 한국이 설득을 해라.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불만, 설득을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일 그렇습니다. 것이다.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그것은 북한의 생존이 달려있는 전략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엊그저께 있었던 잠수함을 공개한다거나 쌀 지원을 거부한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사실 전술적 행보라고 보고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높이는 것도 사실은 핑계거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올해는 수위를 낮췄고 이름도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UFG 훈련을 더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고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연합군사 훈련이라든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라고 평가합니다. 겉으로 내미는 메시지는 지금 연합훈련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무기를 우리가 도입한 부분, 이 부분을 내걸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핵화 협상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미국의 압박용 메시지, 이 부분일 것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북한이 주도하는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주도하는 협상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술적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유의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선중앙통신 메시지 보셨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이제 다양한 사격 훈련 북한이 해왔었는데 지금 아까 보면 무력 시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무력 시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데 위협은 아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방어용이라는 거죠. 한국이 그 논리의 흐름을 읽으면 한국이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했다. 우리가 F-35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한국의 호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남한 당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거다. 이런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메시지 라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부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고 평화로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여기 작년 9월 19일 날 정상회담에서 함께 체결됐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문제점인데 북한의 핵 문제와 별개로 이 군사적 신뢰 구축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 도입 때마다 북한이 이런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우리가 좀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 이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양쪽의 목소리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도발 안 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나오고 제재해야 된다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메시지를 또 동시에 내놨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대화로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대북 정책의 성과가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미사일 실험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대북 정책의 성과가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한 말이 있어요. 스몰띵이라고 했어요. 그거 작은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단거리 미사일을 무시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메시지를 낼 거고요. 다만 미국에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거나 또는 같은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협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북미가 빨리 대화에 나서야 될 텐데요. 지금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듯 하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언제쯤
접촉이 가능할까요? 일단 북한이 명분으로 삼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연합훈련이 이어지니까 그 그때까지는, 이전에는 조금 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까지 북한은 미국에 보다 양보된 협상안을 예. 받아내기 위해서 약간 밀어붙이기를 할 것 같아요. 일련의 행보가 계획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연말이 중요하냐? 내년 2월 3일부터 미국의 대선이 본격 시작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이전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 도발을 하게 되면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밀어붙임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받아내겠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러시아 그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이 속보를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국방부 쪽에서 이제 폭격기 훈련을 한 영상을 러시아 쪽에서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정찰기를 공개한 게 아니라 폭격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찰기 내에 항적 기록이나 다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고 폭격기의 그렇죠. 영상을 그러니까 한 거죠. 자기들이 아는 거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걸.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항의를 하는 건데 예.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러시아가 유럽에서도 또는 일본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다만, 정찰기 예. 영상 공개 만약에 되고 그다음에 우리 측에도 영상이 있잖아요. 다 공개되면은 드러날 건데 그래도 인정하지 러시아는 않을까요? 무시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슈퍼파워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 거죠. 예. 힘으로 러시아를 어쩔 수 없고 유엔에서 와봤자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러시아는 일방 통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일방 통행을 그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한국 영공을 침범하면 최소한 귀찮게라도 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예. 강력하게 전달해야 된다. 예.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만 우리가 끝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는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24번 강조했습니다. 자, 오후에는 조국 민정수석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관심 많은 조국 수석 사퇴는 법무장관 지명 수순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기대도 나오고 우려도 나옵니다. 잠시 뒤 전국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